그 난 다음에 이 시점에서 청색강을 갖다 배출하면은 뭔가 청색강 특유의 강압성하고 상관없는 그런 기공이 열리는 게 있다.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공 개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었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거 정산 비율이라고 하는 거. 정산 비율. 물을 갖다 이용하는 효율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뭐냐. 그 강합성에 의해서 동화되는 CO2의 양분의 식물이 정산한 물의 양.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산 비율의 그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요. 이게 이제 강합성 할 때 물이 몇 분자 필요한가 뭐 그런 거. 또 다른 말로 해서는 물을 갖다가 이만큼 소요해서 강합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만큼 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강합성의 필, 그 갖다 물을 갖다 소비된 물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3도 식물 알죠? C4 식물 알아요? 캠 식물 알아요? C4 식물하고 C3 캠 식물은 아마 이제 우리 생명과학 1학년 때 그렇게 배웠던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그 C3 식물이 우리 그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강합성을 하는 식물이라고 보면은 C4 식물은 하고 캠 식물은 약간 특정한 환경에서 강합성을 하는 식물들인데 강합성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죠. C4 식물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죠. C3하고 C4는 그 강합성을 나타낼 때 CO2의 최초 고정 산물이 C3인가, 삼탄당인가, 아니면 C4인가. 근데 그거죠. 그 C3 식물에서 최초의 그 CO2 고정 형태가 뭐고? 일단 그 켈빈 사이클 기억나나? CO2하고 루비스코하고 루비스코가 아니지 RUBP 하고 합치가지고 뭐가 되는데 PGA인가? 그게 문제예요. PGA가 아니고 너 기억나나? 사이클 해가지고 이렇게 CO2 들어오고 RUBP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처음에 뭐가 되고 PGA인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다른 P로 시작되는 뭐가 되고 그러잖아. 그때 PGA인가? PGA. 네, 기억이. 그게 삼탄당입니다. 삼탄당. 그래서 CO2의 최초 고정 산물이 삼탄당인 식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그 강합성하는 식물이 C3 식물이고요. C4 식물은 최초의 그 CO2 고정 산물이 그 사탄당, 예를 들어서 말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CO2가 조금 이렇게 충분치 않은 또는 온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뭐냐면 기공을 항상 열 수가 없잖아요. 그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기공을 닫아버려요. 완전히 닫는 것도 아니고 약간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부에 CO2가 부족한 거예요. 그 CO2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강합성을 갖다 해야 되니까 CO2를 갖다 어떻게 말산으로 바꾼 다음에 이 말산을 갖다가 저기 이제 어떤 특정한 세포,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유관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광과 체광 그거죠. 그 주위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거기서 켈빈 사이클을 돌린다고요. 말산의 형태로 사탄당이거든. 말산의 형태가. 그거로 일단 CO2를 갖다가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말산이 거기 유관속초 세포로 가. 그리고 나서 다시 분해가 돼. 어떻게 분해가 되면서 CO2를 내놔. CO2를 내놓으면은 그 CO2를 갖다 가지고 켈빈 사이클을 갖다가 돌린다. 켈빈 사이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켈빈 사이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 C4 식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CO2를 갖다가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는 특정한 세포에 모아가지고 CO2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CO2 농도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켈빈 사이클을 돌리는 그게 C4 식물이거든요. 캠 식물은 그거죠.
어디고 오죠? 어디서 사는 거고? 선인장 같은 거. 저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진짜 온도가 높잖아. 그럼 기공을 조금이라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기공을 조금이라도 열어버리면은 그냥 그 사막의 온도에서는 정산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냥 식물이 시들어서 물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저쪽에 그 CO2 고정을 갖다가 사탄당으로 하는 건 비슷한데 낮에하고 밤에하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밤에 기공을 갖다 열어가지고 밤에 기공을 갖다 열어가지고 CO2를 갖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CO2를 갖다가 사탄당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낮이 되면 기공은 닫아버리고 그건 뭐 사막에서 기공 조금만 열어도 이렇게 물을 다 잃어버리니까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나머지 켈빈 사이클을 갖다가 이렇게 강압성 연반응, 반반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의 그 강압성 효율이 굉장히 좋은 식물들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식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런 정상 비율,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상 비율로도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4, C3 식물의 그 정상 비율은 강압성에 의해서 고정되는 CO2 한 분자당 물 분자가 약 400개 정도 소실이 된다 하면은 C4 식물의 정상 비율은 약 150. 그러니까 소실되는 물의 비율이 되게 낮아지죠. 그만큼 어쨌든 소실되는 물하고의 한 분자당 뭐 이렇게 강압성을 통해서 고정되는 CO2 분자량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C4 식물이 더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강압성 효율은 C4 식물이 C3 식물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C4 식물이 왜 무한축 세포에 CO2를 갖다 모아서 강압성을 갖다 하는가? 그거는 이제 루비도 이야기가 길어지죠. 루비스코가 그 효소가 두 가지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루비스코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카복실레이즈 기능.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켈빈 사이클에서의 기능. 그 RUBP하고 CO2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두 개의 삼탄당 분자를 만들어낸다. 그런 기능에 사용되는 거고요. 이 루비스코가 CO, C가 이제 카복실레이즈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옥시게나제의 기능이 있는데, 옥시게나제의 기능은 강호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강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강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호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호흡은 아니고요. 세포호흡은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세포호흡은 이런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지는데, 이 강호흡은 어떤 ATP를 사용할 뿐이지 그런 프로덕트로 ATP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비적인 과정입니다. 지 에너지만 소비하고. 그래서 근데 루비스코가 카복실레이즈의 기능을 갖다 가지느냐, 옥시게네이즈의 기능을 갖다 가지느냐 결정되는 거는 CO2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CO2 농도가 많으면은 당연히 그 기질이 많은 거니까 카복실레이즈의 기능을 갖다 가지는 거고, CO2가 적으면은 옥시게네이즈의 기능을 갖다 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C4 식물을 갖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온의 지역에서 기공을 갖다 어느 정도 닫은 상태에서 강압성을 갖다 한다고 했거든요.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는 인 내부의 CO2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 상태 CO2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루비스코의 옥시게네이즈 활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강호흡에 의해서 삽질을 하는 거야, 식물을.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C4 식물은 그 CO2 농도가 낮은 상황에서 CO2를 갖다 사탄당으로 고정해가지고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는 대로 그 CO2를 다 모으는 거죠. 그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압성도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잎의 여육세포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쭉 배웠어요. 그게 정상인데 그 잎에는 여육세포 되게 많거든. 근데 거기에 CO2 농도가 이렇게 낮으면은 유리스코가 카복실레이즈가 아니고 옥시게네이즈 활성을 하다 보이기 때문에 시포 식물에서는 그 여육세포에서 CO2를 갖다가 말산, 사탄당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여육세포에서 유관속초세포, 이 유관속은 별로 안 되거든, 교수가. 그쪽은 다 모으는 거예요. CO2를 갖다 모으면은 그 CO2는 그 유관속초 세포에서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 모으면은. 모으면 올라가지. 그러면은 거기서는 유리스코가 옥시게네이즈가 아니고 카복실레이즈 활성화했다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켈빈 사이클이 원만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호 캠 식물은 경산 비율이 50%입니다. 어쨌든 고온 지역으로 갈수록 거기에 적응하는 식물들은 물을 갖다가 채소로 사용해가지고 강압성을 갖다 하는 그런 어떤 기작을 갖다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진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CO2 유입에 대해서 H2 유출이 비율이 큰 이유 세 가지. 그러니까 정상 비율이 아까 높은 이유 세 가지를 갖다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물을 농도 기울기가 CO2 유입을 야기하는 농도 기울기에 비해서 물의 소실을 야기하는 농도 기울기가 한 50배 정도 크다. 물은 굉장히 농도 기울기가 커가지고 빨리 이렇게 정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CO2는 농도 기울기가 낮아가지고 천천히 들어온다. 왜? 우리 물질의 확산에 의한 물질의 이동은 농도 기울기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거는 식물 세포에는 물이 많고 밖에 대기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울기 차가 커가지고 물을 빨리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CO2는 뭐예요? 대기 중에 CO2 농도 비율 중에 얼마나 됩니까? 0.5 하여튼 굉장히 낮잖아. 그래서 그 차이가 0.044, 0.004 차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도 기울기가 낮으니까 천천히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2 분자가 더 크대요. H2O보다. 그건 다 맞지? 보통 똑같은데 H는 원자 번호는 뿐이고 그렇지. 그리고 C는 C 그거지. 그러니까 CO2도 클까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확산 속도가 분자 크기에 의해서 덩치에 의해서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물은 그냥 세포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만 이 CO2는 어떻게 해요? 예. 처음에 이제 세포막 들어서 세포질을 거쳐가지고 염록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강압성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통과해야 되는 그 어떤 막의 수가 훨씬 많아지면서 또 통과되는 경로가 더 많아지면서 이 확산 경로의 어떤 저항, 그렇잖아. 막이나 이렇게 어떤 뭔가를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경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증산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다. 아까 뭐 150, 50, 그다음 얼마고 400인가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식물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흡수해서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잎까지 올리는 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거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처음 강의 이 3장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라고 했지만 물이 뿌리에서부터 흡수해가지고 위에 잎풀에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크게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그 수송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서 이렇게 옮겨간다는 그거는 동일하지만 약간 좀 들여다보면은 그게 좀 다르다 해서 하나는 뭡니까? 뿌리에서 흡수할 때
토양에서 뿌리로 물을 갖다 흡수할 때 그때 기작이고요. 또 하나는 뭐야? 물관으로 이렇게 수송할 때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죽은 세포를 통해서 쭉 올라갈 때 그 물기둥을 갖다 형성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했고 그때가 뭐야? 응지 장력설인가? 뭐 그걸 이렇게 설명을 갖다 했고 부착력도 이렇게 설명을 갖다 했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에서 대기로 나갈 때는 뭐예요? 정산작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뿌리에서는 뿌리야, 그 다음 여기서는 응집력, 장력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정산작용. 그런 어떤 크게 세 개로 설명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식물체 내에서 이게 물의 수송이 식물체 내에서가 아니고 이제 식물이 물을 갖다 흡수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적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장은 다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하고 5장은 우리 영양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 때 1학년 때 공부를 했을 때도 그냥 술렁술렁하고 넘어갔거든요. 크게 뭐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4장하고 5장은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조금은 약간 가벼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장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6장은 이렇게 이온도의 수송.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뭐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방식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갖다 배웠죠. 뭐지? 크게는 두 가지지. 확산하고 능동수송. 그러니까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는 확산이고, 그 다음에 농도의 기울기가 거슬러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는 능동수송이고, 능동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로 되고, 그러니까 능동수송에는 단백질이 필요로 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배웠고, 확산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뭐죠? 그냥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산소나 CO2가 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거는 이제 단순 확산이라고 배웠고, 확산에도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단백질이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배웠죠. 그 내용들, 기억이 좀 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는 식물 세포의 관점에서, 실제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의 관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뭐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슬라이드 넘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시 말하면 거기에 깔려있는 원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할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책을 갖다 한번 읽어보세요. 책 내용이 어려운데 일단 제가 설명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갖다 가지고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나마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식 하나하나를 갖다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 책은 따라오기 힘들죠. 하나씩 따져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책도 2개, 3개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거 갖고 뭐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동 및 등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갈게요. 예,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 이제 수동수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 아실 거고, 여기서 새로운 개념들이 하나씩,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개념들이 하나씩 봅니다. 화학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물질이 이동한다. 확산은.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질의 이온의 농도의 기울기, 뭐 농도 기울기를 갖다가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표현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화학 포텐셜 어떤 물질이 용질이 있었을 때 그 화학 포텐셜은 표준 상태에서의 화학 포텐셜.
또 있고요.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 어떤 합성 추세에 있고 농도 성분에 의해 가지고 포텐셜 시키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어떤 물질의 용질의 하학 포텐셜을 갖다가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되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인 특성하고 그 다음에 농도 차이, 그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그 하학 포텐셜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의 이동, 일반적으로 합산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경우니까 그리고 전이성분 그리고 정수합fun분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다는 네 가지 요소에서 예. 그래서 뭐 이게 이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은 하학 포텐셜은 순수성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분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가지고 이제 이 물질이 이동하는 어떤 힘이 이쪽이 크냐, 저쪽이 크냐 그거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막이 있으면은 그 A 구역의 하학 포텐셜하고 B 구역의 하학 포텐셜에 의해 가지고 큰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일반적인 개념이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수동수성이죠. 그지? 그런데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 거기 힘은 들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게 그런 그레디언트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 그럼 뭐? 그거는 능동수성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개념적으로 제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쉬운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농도 기울기를 갖다가 넘어서가지고 하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막 장벽을 통한 어떤 이온의 수소. 이제 막이라고 하는 것 특성을 갖다 알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막 투과성 해서 막의 어떤 물질의 이동을 허용하는 정도. 정도인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용질의 화학적 성질과 막의 조성에 의해서 된다. 막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백질, 그런 무관에 관련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가, 컴퓨터가 있는가, 채널이 있는가, 뭐 뒤에 오겠지만 무관체 단백질이 있는가, 어떤 조성인가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용질의 그 화학적 성질도 당연한 거죠. 하이드로포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통과해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고, 하이드로필릭한 거,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과 못합니다. 물도 우리가 H2O라고 하는 것도 비극성을 갖다가 지니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막을 갖다가 마음대로 통과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지만 실질적으로는 H2O는 물의 성질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약간 극성을 띠잖아요.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 막을 갖다가 그냥 확산해서 통과하지만 그 쉽게 통과 못합니다. 그냥 크기가 작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막을 갖다가 그 인지질 이중충 통해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흑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사람은 잘 모르겠고 식물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갖다가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물의 확산을 관여하는 단백질이 도움을 갖다 받는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촉진합산이죠. 그 단백질이 뭐야?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물의 그 이동 속도가 한 몇십 배 빨라지거든요.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제 거기에 부가적인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 관점을 갖다 가지고, 이 원리를 갖다 가지고 조금씩 설명을 갖다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서로 다른 확산 속도가 확산 포텐셜을 만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염이 이제 막을 통해서 확산될 때 전기적 막 포텐셜이 전압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예, K 플러스 이온과 칼륨 이온과 포테슘 이온. K 플러스는 포테슘 이온, 칼륨 이온 다 그거지. 그거하고 Cl 마이너스. 예, 막 투과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걸 해서 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막을 통과한다. 그래서 성식된 거고.
확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확산의 결과 발생하는 막 포텐셜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막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것은 막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하죠. 한쪽에 있는 거하고 막 바깥쪽에 있는 거하고 막 안쪽에 있는 거하고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것 같다가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막 포텐셜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막이 있어요.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차등력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동해가지고 이동해서 평형 올랐다 이러는 겁니다.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그 확산 포텐셜이 존재하죠. 근데 실제 막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허용하지 않죠. 불균등하게 굉장히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주로 이온의 농도는 뭐예요?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좋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세포 안이 모든 유지의 농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높죠, 실제로. 진하잖아요. 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요? 수분 포텐셜은 항상 세포 밖이 세포안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유질과는 반대로. 그래서 물은 아까 식물 같은 경우도 토양이 있고 이게 식물체가 있고 대기가 있으면은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가장 높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세포안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의 이동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에서 식물 쪽으로 식물을 거쳐서 대기로 간다. 뭐 그런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수분 포텐셜이 대기가 수분 포텐셜보다 대기의 수분 포텐셜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물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여러 가지 그 기제와 사용해서 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 피부 세포에서 이 피부가 여기 표피 세포가 있어가지고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최소한 막고 있습니다. 그거 안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 그냥 죽어버려요. 탈수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화학적 평형 상태에서는 확산 포텐셜은 빵이다. 이런 게 차등이 있을 때 이제 이동을 하면서 확산 포텐셜이 이렇게 생겨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려워지죠. 갑자기 공식이 뭡니다. 메른스트. 네. 그냥 어저께 뜨던데 메른스트가 아니고 메른해진다. 읽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메른스트 공식. 이 뒤에 이 공식이 업그레이드 된 게 골드가 아니고 골드 그 공식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어쨌든 메른스트 공식이라고 해서 어떤 이온의 당 내의 분포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유전자의 주장이 바뀔 때 두 구획 사이의 정비적 포텐셜 차이는 이런 메른스트 포텐셜 메른스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이거의 포텐셜의 차이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부의 포텐셜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O는 바깥쪽 세포막 바깥쪽의 포텐셜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갖다 이야기를 그런 차이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 차이를 갖다 공식화시키면 59mV 로그 자연 그래가지고 C1분의 C0 C1이라는 CI 분의 C0 I는 뭐겠노? 여전히 내부 세포 내부의 C는 뭐? 농도 그 다음에 C0는 뭐지? 바깥쪽 세포 외부의 농도 그걸 갖다 하는 거고 이게 10이 되면 어떻게 해요? 1이 되잖아 그렇잖아 CI분의 C0가 이 10이 돼버리면은 로그 10은 1이죠. 그러면 59mV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죠.
바깥쪽이 10배 정도가 높으면 10배 정도의 차이 정도는 레런스트 포텐셜 59mV에 해당한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59mV의 막 포텐셜은 수동적인 확산에서 수송되는 이온의 기울기를 10배로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요.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남내의 어떤 이온 농도 기울기가 10배라면 바깥쪽이 내부보다 10배 높다면 그 이온의 수동적인 확산으로 인해 남내에 59mV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 이거는 이제 막 포텐셜이라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여기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렌스트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예측치 이렇게 놓는데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의 이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존재할 건가 예측치가 있고요. 실측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량은 음이온은 예측값보다 내본 그럼 뒤에 가가지고 표를 꾸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완두콩 뿌리 조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값과 관측값이에요. 이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는 레런스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실제 관측된 값입니다. 양이온이 있고요.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양이온은 이게 외부의 농도고요. 이게 내부의 예측값입니다. 계산한 값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실제 관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농도가 있을 때 실제 관측한 값들은 뭐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내부가 높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죠. 실제 우리 내부의 용질 농도가 외부에보다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항상 높다고요. 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수분 포텐셜이 항상 세포 내부가 외부보다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요. 이걸 갖다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얘하고 보죠. 얘나 나트륨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 이온들은 예측값은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확산돼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해요. 그냥 일반적인 이동은 확산이거든.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값은 뭐야? 요렇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확산 포텐셜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그런데 이만큼 들어와. 근데 이걸 갖다 유지를 갖다 시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되죠. 물론 이제 도로 배만을 걸 수도 있는데 그 막 자체가 이렇게 예측이 됐다고. 예측이 됐는데 실제 관찰하니까 이 낮은 농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측된 대로 들어오지만 어떻게 세포가 내보냅니다. 계속. 그 내보내는 건 뭐야? 능동수습입니다. 기울기 갖다가 반대로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걸 갖다 반대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능동수습을 갖다가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음이온도 마찬가지죠. 이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이만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음이온들은 뭐야? 아예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내보내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능동성성을 꽉 불러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온들의 어떤 상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수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갖다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실제 힘 안 들이고 그 예측대로 되는 거는 뭐예요? 포테슘이온입니다. 예측치가 73인데 관측값은 75 정도 해가지고 조금 크게 차이는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예측과 메런스트 방정식으로 계산한 예측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음이온들은 모두 예측값보다 내부 농도가 높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능동적으로 흡수된다 하는 거고, 양이온은 예측값보다 낮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 것들을 내보낸다. 확산되어서 들어온 그 양이온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풀한다. 그런 식으로 유지한다. 그런 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가 처음 들어봤죠. 조금 약간 우리가 세포생물학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이온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부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른스트 방정식은 능동수성과 수동수성을 갖다 구분한다. 아까 그 공식 보면서 이렇게 예측치하고 실제치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세포 기질. 식물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세포 내부에 우로 이게 중요한 거는 세포 기질과 F입니다. 이온을 갖다 흡수하고 이온을 내보내고 이온이 존재하는 게 이제 그거죠. 밖으로 내보내든지 세포 기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액체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F를 밀어 넣어가지고 F에서 갖고 있든지 어쨌든 그런 이온의 농도의 분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세포 내 위치, 구역은 크게 이렇게 F와 세포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포 기질은 사이토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칼륨 이온은 모두 수동적으로 축적된다. 수동은 뭐야? 여기서 수동적으로 축적된다는 말은 주로 칼륨의 이동은 확산이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확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타슘 이온은 또는 칼륨 이온은 막을 통과해요. 인지질 이중층은 막을 통과하죠. 인지질 이중층은 통과 못합니다. 이온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뭐요? 여기는 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배웠겠지만 단백질의 이온의 확산을 갖다가 촉진하는 단백질은 보통 채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펌프, 소디움 나트륨 펌프라고 하는 거. 펌프는 뭐예요? 주로 능동수송에 관여하는 1차적인 능동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또 나중에 가면은 이 책에서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반체 단백질은 저는 지금까지 능동수송에 주로 관여한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있는데 운반체 단백질은 수동수송, 확산과 능동수송에 모두 관여를 한다. 어떤 운반 단백질은 촉진 확산에, 어떤 운반체 단백질은 능동수송에 그렇게 관여를 하는데 그거는 뒤에 놓으니까 그때 한번 개념이다. 칼륨 되고요. 세포 외부의 칼륨 농도가 매우 낮을 때는 능동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이거 좀 나트륨들은 세포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세포 기질에서 세포 외 공간을 내보낸다 그랬죠. 거기뿐만 아니라 F로도 이렇게 보냅니다. 능동 수송에 의해서 펌핑, 펌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승자 역시 능동적으로 세포 기질에서 바깥쪽으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설명할 거거든요. H 플러스 HP 아제라고 하는 거 펌프 있습니다. 그걸 해서 내부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펌핑하는 거는 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pH는 어떻게 돼요?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pH가 어떻게 되는데? 높아지잖아. 산성되잖아. 산성 좋은 거 아니잖아. 식물 우리 사람이나 그것도 한 pH 한 7.0 정도 되나? 식물한 pH 5.6 정도 되나? 그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가? 수소 이온이 많으면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야. 펌핑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음이온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되죠. 칼슘은 뭐 능동적으로 수송된다는 거하고 아까 이야기한 골드만 나는 이게 골드인 줄 알았는데 골드만 방정식에 의해서는 이제 메른스트 방정식의 수준판이라고 해서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실어해가지고 여기에 저도 듣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리하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야기를 했고요.
밑에 출제하고 어떻게 된다는 참고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고생 안 읽어보시면 돼요. 5분 쉬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송할 때 이렇게 막 포텐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양수자 수송, 그러니까 수송용 펌프요. H 플러스 펌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 그 막 포텐셜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를 하다 5학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수소 이온 펌프에 해가지고 이게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포테슘 이온 해가지고 이제 실제 가장 노후 농도가 높은 이온 중에 하나고 막 투과성도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골르만 방정식에 의해서 한 배출을 할 때 보면 한 이게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50mV 이 포테슘 이온의 그 기울기가 포텐셜이 그 정도 이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높게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확산 포텐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확산 포텐셜에 의해 뭔가가 더 힘이 보태져가지고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아니면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포텐슘 이온을 더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다 하는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이런 거기에 이런 수소 양성자 이온 펌프가 양성자 이온 펌프가 관여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이온 펌프가 원전질막의 기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전이차를 갖다가 이렇게 전이차 그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전기적 특성이 안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쪽이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전이차를 발생시키는 그게 이제 이런 수소 이온 펌프가 거기에 관여하는데 그런 수소 이온 펌프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전이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기전성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전성에 대해서 나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식물세포의 그 납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확산 포텐셜, 그거 외에 조금 전 이야기한 기전성을 가진 요소성, 납 포텐셜을 갖다 발생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 기전성 이온수성,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수소 이온 펌프 뭐 그런 거에는 당연히 ATP가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자가 아까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주로 세포 맞고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수소 이온 펌프에 의해서 H 플러스 ATP 아제를 가지고 기질로부터 세포 외로 이렇게 능동 수송이 바깥쪽으로 수소 이온이 많으면 그 수소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세포가 내부가 더 높은, 온도가 높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이온하고 바지로 들어올 수 있고요. 다른 이온하고 퍼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2차 수송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그런 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H 플러스 ATP 아제라고 하는 거는 ATP 아제는 뭐고 ATP를 분해시키는 효소잖아. 그런데 그 ATP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ATP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펌핑한다. 그래서 펌프지. 능동수송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막 포텐셜 변하고 이제 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확산 추진력. 같이 수소 이온이 들어올 때 같이 갖고 들어오든지 수소 이온이 들어오면서 밖으로 내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포테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고 들어오는促진 합산 그런 그 추진력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하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뒤에 그림 보여주겠지만 여기에 세포호흡 ATP 합성 억제하는 시아나몬, 시아나이드 이거 첨가하면 어떻게 해요?
ATP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ATP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중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ATP 안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펌프는 아까 수소이온 펌프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거는 작동을 안 했을 때는 아까 그런 다른 어떤 이온들의 그 이동도 중단이 되어버리죠. 그런 걸 갖다 뒤에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세포 호흡을 갖다가 해가지고 저해해가지고 ATP 합성을 저해하면은 막 포텐셜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공식에 의한 합성 포텐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죠? 난 항상 헷갈리더라. 세포 외부의 pH는 증가하고 이건 무슨 말이고 수소이온은 감소하는 거죠. 펌프가 고장이 나니까 밖으로 수소이온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부의 pH는 수소이온 농도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는 증가한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산성화되고 pH가 증가한다. pH 증가는 유기성이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소이온을 용도하고 유기성, 산성 이게 항상 정신줄을 잡고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잠시 정신을 내보내고 하면 거꾸로 이야기가 자, 이거 이야기예요. 아까 세포 연기막의 포텐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해서 시아나물을 첨가를 갖다 해버리면은 원래 유지해야 되는 포텐셜이 확 떨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떨어져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그 펌핑이 수소이온 펌프가 저쪽에 망가지면은 어쨌든 이렇게 막 포텐셜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시아나물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인공막, 인지질 이중청만 유리하고 생물 막 투과성은 다릅니다. 막 투과성에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온에 관계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대로 이온 수송에 관계된 단백질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갖다 드렸어요. 하나는 펌프고, 하나는 세 가지지. 하나는 펌프고, 하나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우반체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산과 그리고 능동수송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존재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채널, 운반체, 캐리어, 펌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에 관여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펌프는 능동수송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이게 운반체는 뭐요? 확산에 관여하는 것도 있지만 능동수송, 기울기, 능동수송에 관여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하여튼 여기서도 능동수송 두 개 다 관여를 합니다. 그림은 확산에 관여하는 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설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내용을 하다 보면은 확산에도 관여하고 능동수송에도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단백질은 용질에 대한 특이성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브로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송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포테슘 이온만 이동시켜? 그게 아닙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이온들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용질 특이성이 조금 약간 넓은 경우도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질 이중청의 투과성이고요. X축이. 이거 생물학적 막의 투과성 Y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지질 이중청, 인지질 이중청, 인지질 이중청, 그거의 막 투과도하고 실제 막의 투과성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CO2나 O2나 글리세롤,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성이죠. 인지질 이중청을 통과하는 물질들이죠. 그런 애들은 이런 분자들은 그냥 같은데요. 이런 이온들이나 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이 막 투과, 인지질 이중청의 투과성으로 설명을 못하고 막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막에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투과도가 이렇게 실제 이제 투과도라는 것 이런 투과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그 막수송 단백질,
특징이 이게 이제 거기에 관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게 뭐죠? 채널입니다. 채널.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거 단순 합성이고요. 그래서 박스가 때로는 우리 기능을 무너뜨려요. 되게 싫죠. 단순 합산은 우리 이거로 배웠습니다. 얘는 무슨 합산입니까? 촉진 합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아마 이온 농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확산되니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단순 확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차 확산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시하면 되고, 얘는 무시하면 되고. 지울 수도 없고. 단순 확산이고, 이게 촉진 확산이고요. 얘는 운반체 단백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합산에도 관여하고 능동 수송에도 관여하고 이게 수동 수송에만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예요? 펌프는 뭐 항상 능동 수송입니다. 능동 수송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1차 능동 수송입니다. 그 단백질을 바로 이렇게 펌핑아웃 시키는 그런 거고. 얘는 이제 그 전기 하프 포텐셜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 상태에서 물질하고 어떻게 이동하는가. 능동수송은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죠. 이 기울기 그대로 가는 거는 우리가 보는 확산이고요. 거기에 단백질이 관여하면 뭐요? 촉진 확산이고요. 이 단백질도 물질이 만약 이 운반체 단백질도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한다 그러면 그건 뭐요?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운반체 단백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동수송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씩 예를 들어 봅니다. 채널,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 능동수송을 나타내는 그 펌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능동수송에 관계하는 운반체 단백질, 채널 확산, 촉진합니다. 촉진 확산에 관계를 하고, 막 관통 단백질입니다. 그는 이온 분자나 이온이 막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크기는 크기라든지 어떤 내부의 표면의 전하의 밀도 이런 것들이 수동 특이성 결정하겠죠. 내부가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가 작품 같을 것 같나? 플러스하고 플러스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작품 같을 것 같아. 그 이온보다 구멍이 이 통로가 커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그런 이야기 같답니다. 예, 채널 수송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온이나 물, 아쿠아포린에 포함됩니다. 예, 채널 수송은 언제나 확산이죠.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채널로 통과하는 게 인지질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채널 단백질은 외부 신호에 반응해서 이렇게 통로를 하다 열고 닫습니다. 그 외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막 포텐셜의 변화, 미간드, 호르몬, 빛, 인산화 등등의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포테슘 이온 채널입니다. 칼륨 이온 채널이라고 해요.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포테슘 이온은 주로 이렇게 채널에 의해서 이동하다 많이 하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주로 채널에서 많이 이동을 하다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막의 이온 투과성은 특정 시간에 열려있는 그 이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채널들의 혼합에 의해서 작용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포테슘 이온으로 보면은 포테슘 이온 채널은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채널이 있고요. 세포 기질에서 세포 외로 내보내는 채널, 그걸 갖다 내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향성 채널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세포 기질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맥합류하는 통로, 그 채널이 있고요. 그걸 내향성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밖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채널이 어떻게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뭐 그거 갖다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향성 채널은 또 더 어려워져. 막 포텐셜이 내런스트 포텐셜보다 더 온수값이 되셔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게 기공에 있는 경우에는 공변세포의 기질에 포테시움 이온이 축적이 되고 그럼 따라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공이 열린다. 그걸 아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외향성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대값일 때 열리고 이제 포테시움 이온이 방출이 됩니다. 어디 쪽으로? 하여튼 바깥쪽으로. 공변 바깥쪽으로. 그게 이제 공변세포일 경우에는 공변세포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공변세포에 물이 빠지면서 기공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용어에 대한 얘기 교과서 계속 용어인데 그 중에서 조금 약간 이거는 한번 좀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몇 가지 좀 이건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제가 그 그림 파일이라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차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게 펌프, 기전성 수송, 정기적 중성 수송, 운영기막 H 플러스 ATP 하나씩 아까 이야기했던 거 F도 있습니다. ATP 그 H 플러스 ATP 아제가 그 F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 같은 경우 거의 100개월 H 플러스 ATP 아제라고 해서 약어로 해서 V 다시 ATP 아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뭐 설명하다 하겠지만 또 H 플러스 피로포스파트아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로인산의 가속분을 이용해서 F로 양성자를 갖다 이동시키는 펌프. 그래서 뭐 알겠지만 수소이온은 펌프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세포 기지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세포 기지에서 세포 안쪽으로. 그걸 조금 우리 앞에서 이과해온 내용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수소이온은 세포의 산성을 갖다 유발을 갖다 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세포에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pH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근데 세포 반응에서 수소이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펌핑 아웃 시켜요. 어디로? 세포 바깥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에코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운반체 간격비에 의해서 하고 연승자 구동력, 그런 게 있고 공시수송, 역수송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보면 이야기가 그래서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반체 간격비를 이야기합니다. 운반체는 채널과는 달리 막을 완전히 감통하는 구멍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송되는 물질이 운반체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수송 물질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 거죠. 채널하고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반시키는 속도는 채널에 비해서는 느리겠죠. 채널은 막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쑥쑥 빠져나갈 수 있지만 막은 이 운반체 단백질은 그냥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내보낸다. 그런 거니까 조금 더 느릴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반체와 수송 속도는 채널 수송 속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느리다. 그런 게. 그리고 운반체에 의한 수송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동 수송에 관여하거나 확산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능동 수송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1차 능동 수송은 바로 이온을 갖다 내보내는 거고요. 2차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여튼 나중에 보시면은 그냥 아니고 그게 능동수송으로 넘어갑니다. 1차 능동수송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내보내는 거죠. 2차 능동수송은 그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생겨난 뭔가를 약간 양성자 기울기,
양성자 이온은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양성자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온을 갖다 갖고 들어오든지 이온을 갖다 내보내든지. 그게 이제 이온을 갖다 뭐 이렇게 그 양성자 말고 다른 이온이 이동을 갖다 할 때 농도 기울기에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가면 뭐요? 그게 2차 능동 수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능동 수송을 갖다 하기 위해서 번째는 농도 역행이죠, 그죠?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아까 이야기했던 H 플러스 ATP 화재, 그게 뭐 대표적인 예인데, 그거 아시겠지만 ATP를 에너지로 사용한다 합니다. 그때 1차 능동 수송에 사용하는 어떤 에너지 소스 해가지고 분유를 갖다가 ATP 가수분해를 갖다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자의 에너지 있잖아요. 전자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연록체의 전자전자 사슬, 그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 흡수. 이 우반지라든데 비스가 흡수해서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이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1차 능동수송에 생기는 이거 ATP 가스 분해나 산화하는 분호 반응, 비스의 흡수 해가지고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이온들을 물질들을 이동시킨다. 단순히.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능동 수송을 수행하는 다른 벽질들, 주로 이게 펌프라고 쓰죠. 펌프를 보고, H 플러스 아까 조금 전에 H 플러스 ATP 하제, 그런 거나, 또는 칼슘이온 같은 이온들을 갖다 수송하고, 주로 이제 세포 기질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렇게 내향성 방향을 갖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온 펌프는 이거 아까 기전성,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는데, 이 기전성 수송하고 이제 전기적 수송, 중성 수송하고 이거 좀 약간 설명을 갖다고 있는데, 기전성은 어떤 사실 뭐라고 해야 하나, 전하의 어떤 차등을 갖다가 이제 분리 일으키는 거. 그래서 막을 통한 전하의 순이동, 그러니까 한쪽으로 양이온이 많이 이동했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을 포함을 갖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에서 이거 아시나요? 이 어디서 나오는 게고? 소디움 포태슘 펌프, 소디움 맞나? 소디움 포태슘 펌프 뭐잖아. 소디움 포태슘 ATP 하죠. 어디서 나오는 게? 그 뉴런에서 나오잖아. 그거 많이 배웠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포태슘 이온이 들어오고 3개의 포태슘 이온을 갖다 배출을 하기 때문에 양전의 1개가 순수하게는 바깥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어떤 전기적인 어떤 그 포텐셜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그걸 갖다가 기전성 수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그걸 갖다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중성 수송은 어떤 그런 전기의 어떤 전하의 순간 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서 동물의 위점막에 H 플러스 K 플러스 ATP가 돼가지고 1개의 K 플러스가 들어오고 1개의 H 플러스가 배출이 되고 순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전기적 중성 수송이라고 합니다. ATP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뭐 그런 거 갖다가 펌프. 그게 1차 능동수송. 그렇게 2차 능동수송은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